대학교 교수로 재직기도 해요. 그리고 문학평론으로 또 문전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데뷔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번역가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모두가 다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국문과 대학원까지 하고 실제로 유학을 간 것은 거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에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문학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활동의 큰 그 범주를 보면은 이제 학교 활동, 그 다음에 소설 쓰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아이덴티티는 그 세 전부겠죠. 제가 그 세 일의 균형을 취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중에 뭐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무인도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는가. 소설은 글쎄 그걸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상태 같은 것이라서 예를 들자면 당신의 코가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설 활동이 나머지 모든 것 속에 다 이렇게 스며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한다면 소설가로서 강단에 서고 강단에 서는 경험들이 뭐 소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의 데뷔작은 광주 항쟁을 담은 저기 소리 없이 한쪽 꽃잎이 지고인데 이 작품을 쓰시게 되신 동기가 있다면 뭘까요?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없었죠. 유학생이었고 프랑스에서 공부 중이었고 그 당시에 누구나 그렇듯이 매우 속수무책인 그런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광주 소식이 유럽의 전 신문을 뒤덮는 걸 보고 저로서는 거의 본질적인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학관도 그렇고 저의 글쓰기의 여러 가지 사유가 전복되는 그런 기회였죠. 그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광주가 나에게 미쳤던 영향을 작품을 통해서 광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 실제 그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에 내재한 어떤 그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로 제가 망각을 들거든요. 아주 빠른 시일내에 뭐랄까요, 서구화해야 했고 많은 난관들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사실 잊지 않으면은 그 많은 고통을 안고 한꺼번에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물론 광주를 정보적으로 그 다음에 사건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그런 정보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80년대 초반부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광주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문학 작품으로 남는 작품을 쓰는 일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작품은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쓰였는데 이 작품이 기억에 남도록, 즉 하나의 보편적인 사건으로 시대적 맥락을 벗어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많이 고심을 한 편이에요. 돌림노래식의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1988년에 소설가로 데뷔한 이래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하는 동인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동의니까. 세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왜 제 머릿속에는 더 나은 세상이 떠오르는 건지, 그런 눈을 하나를 얻다 렌즈가 끊임없이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어떤 생리적 특징도 있겠죠. 모든 기쁨, 모든 불행, 모든 것이 언어에서부터 오니까, 말과 저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니까 그것이 저를 소설가로 남게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그 작품 발표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기억 속의 야생화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년이나 과거에 꼭 한번 쓰고 싶었던 그런 소재들이 있죠.
일단 그것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어떤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작품 세계는 미래에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쓸 작품 속에 아마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최근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 부분,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어떤 그 오해나 진실에 대한 그 규명,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다면 지금 현재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혹은 풍경 속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름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계가 넓어지는 부분,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 이해가 생기는 그 경험의 시대를 참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록 그런 만남 사건들이 나한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혹은 기쁨을 주었다 할지라도 저는 기쁨과 고통이 소설화되지 않으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점을 보면 확실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는 있는 모양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문학 작품을 국어 번역하시는 작업도 많이 하셨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시는 한국 문학과 프랑스 문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두 언어의 언어 구조가 다른 만큼 혹은 두 나라의 역사가 다른 만큼 그리고 두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문명의 기저가 다른 만큼 다르죠. 우리는 흔히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 젊었을 때는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 종류의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차별성을 같이 찾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고 두 문화를 알면 알수록 어느 정도의 비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각각의 문화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껄끄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렇고 한국 문학의 특성은 이렇고 그런 그 표현들은 이렇게 틀리고 그것이 아주 조화롭게 그 표현이 되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번역 학파들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그런 그 뭐랄까요 문화적 차별성, 그 문화적 개별성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뺏겨들 수가 없어요. 번역의 이상적인 어떤 특히 문학 번역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들은 참으로 많은데 사실은 제가 그 하나 지키는 불문율 중에 하나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 제가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물론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작품의 구상, 그 다음에 언어 수준, 언어의 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다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만큼 보여주듯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많은 이들의 그 영혼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혹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한 작가가 되어야 되겠죠. 꼭 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작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야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설 장르의 저는 소설가니까요. 그리고 소설가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은 거의 뭐 글쎄요 삶의 조건, 운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설 장르의 행보에 저의 작품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작품을 쓰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작품을 쓰느라 고심 중이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